굿모닝.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로써 캐나다에 이번에 온지 얼마 되나 한 2일쯤 되나요? 네. 이번에 정말 캐나다를 만끽했습니다. 만끽. 정말 좋았거든요. 자, 오늘은요, 캐나다에 살면 좋은 이유 한 25가지 제가 머리에 쥐나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캐나다의 자연 환경이에요. 굳이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특별히 어디 다른 데를 여행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끼케 한 30분 이내 거리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건 뭐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급이라고. 심지어 여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을 지금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곰 나올까봐. 거기 살림이 되게 우거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려면 정말 개라도 큰 게 한 마리 있더라. 뭐 이 캐나다 뉴스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곰 나왔다, 곰주의하라 그러니까 아니라 적지 않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살림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다 도처에 초록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도 뭐 호수, 바다, 저희 집에서도 이 주변에 제가 이제 몇 군데 소개를 드렸지만 뭐 강, 바다, 호수, 뭐 산에는 여기서 못 가봤네요. 그죠? 사실 산에 갈 엄두를 잘 못 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여기에 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서울에 가면 우면산, 동래산 가잖아요. 전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로등도 켜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비 오면 질퍽질퍽 할까봐, 이렇게 사무로 해 있나요? 그러니까 카페트 같은 것도 깔려 있고, 굉장히 안전하죠. 근데 여기는 인적도 조금 드물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겁납니다. 그래서 산에는 본격적으로 못 가봤습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캐나다에 오면은 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밤이. 왜냐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왔을 때 9월달이잖아요. 8월, 9월. 일단은요, 창문을 그 방충망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벌레도 별로 없습니다. 이 밴쿠버는 생각보다 뭐 모기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나방 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방충망 이렇게 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도 실외 온도랑 실내 온도랑 차이가 없거든요. 일단 건조하니까. 우리나라는 도심에선, 적어도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서초동에서는 문 열고 밤에 잠을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름에는 푹푹 찌고, 그 다음에 먼지 많고, 그 다음에 소음도 좀 있고, 어지간한 아파트들, 그렇죠? 도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잔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1년에 문 열고 잘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방에 그렇죠. 좀 그런 데는 있을지 몰라도 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공기순환이 되게 좋고, 먼지가 없거든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요, 참 행복했습니다. 더 행복했어요, 어제는. 왜냐고요? 밤에 비가 제법 내렸거든요. 밤에 킥킥킥킥킥킥 하는 소리 들으면서 문을 열어놓고 자면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 왜 그런 걸 화이트 노이즈라 하죠?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라는 우리말로. 그래서 뭐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틀어놓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어폰으로 이렇게 꽂고.
근데 여기는 정말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런 빗소리 막 톡톡톡톡톡 빗소리 막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자면은 야,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예. 전 지금도 학창 시절에 여행 가서 텐트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잘 때 비가 오면은 막 그 얼굴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빗소리 있잖아요. 톡톡톡톡톡톡 그 텐트에서 텐트 부딪히는 그 빗소리, 그게 그렇게 그리웠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톡톡톡톡톡 하는데 야, 이 빗소리,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비 냄새,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어디 리조트에 온 게 아니고 이게 내 집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캐나다의 자연은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연이 워낙 보존이 잘 돼 있잖아요. 어지간한 호수에서는 기름으로 가는 보트는 못하게 되어 있죠. 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는 계곡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 먹는 장사들이, 그렇게 상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자연 보호 때문에 그런 거 다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그 푸드 트럭, 트럭으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음식 파는 데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준비를 해갖고 오죠. 어쨌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나라 전체가 국립공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국립공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렇게 특히 서울같이 이렇게 대도심에서 살다가 밴쿠버 오면은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자연이 정말 탁월합니다. 넘버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캐나다에서 사는 즐거움, 캐나다가 살기 좋은 이유. 갈 길이 멀어요. 25가지니까. 오늘 약간 총 정리 삼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요, 우리나라가 인내천 사상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또 동방예의지국이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그런가? 옛날에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적어도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더하지만 이게 어떻게 세상이 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사회가 밝아져야지 되는데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져서 그런가? 왜 그래서 그렇죠? 어쩐지 점점 더 이 사람의 분위기가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의 이제 몇 년, 15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막 소리 지면서 싸우고 막 분노하고 그런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사람들 빵긋빵긋 웃고 항상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러면 씩 웃고 가고 그러지. 그렇게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주로 살고 있는 여기 포트무디 그리고 메이플리지 이 밴쿠버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살벌한 사람 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 눈 마주치는 거 그럼 왜 봐? 뭘 봐? 여기 싸움 나잖아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서 다혈질이잖아요.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한국 사람들. 식당에서도 술집 같은 데서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선후배 친구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조금 있으면 갑자기 또 화해를 합니다. 막 부둥켜 안고 너 내 맘 알지? 막 이러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럴 정도로 막 욱 하고 됐다가 다시 또 식어가 그리고 조금 우리는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분노가 그리고 너무 좀 미워하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게 조금 심해졌죠,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좋다. 전반적으로 물론 어느 나라나 가면은 나쁜 사람들 있지요. 그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끔 우리도 그 텔레비전에서 뭐 캐나다 영어 강사가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하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사는 모습 종종 보잖아요. 여기 덩치는 이렇게 커도 사람들이 순합니다. 조금 순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대체적으로 조금 다른 거는 미국 사람들은 약간 권위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American. 내가 미국 사람이야.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콧대 센 거. 캐나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캐나다 사람이라 자랑스러워. 별로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온순합니다.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뭐 미국도 이민국가고 캐나다도 이민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정체성이 다르죠. 캐나다는 각 민족들이 고유의 어떤 자기의 색깔들을 뿜어내면서 어우러져서 사는 나라고요. 미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용광로 안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탁 들어오면은 그냥 미국화가 되어버리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 같은 데 가면은요, 다 자기네 나라만 하고 삽니다. 영어보다도 오히려 더 이방인,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들리는, 이게 정말 이게 이민국가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라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뭐, 각 나라마다 그 축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설날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코리안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다운타운에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의 날 행사 주관을 갖고 그런 행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조금 그 성향이 사실 조금 이렇게 아웃고잉 하다면은 네? 조금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러다면은 세계 각국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세계 각국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 집에 초대도 하고 파티도 하고 물론 공용어는 영어겠지만 음식도 서로 나눠 먹고 각국의 문화도 즐기고 그런 것이 이 나라에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쉽지는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습니다. 외교관 부인들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특정 부류에 한정된 모임이고 여기서는 사실 이 사는 그 이웃들이 전부 다 세계 각국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어떤 그런 모임에 가고 그래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사실 조금 시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또 성격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여행도 가보고 그럼 참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좀 샤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또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려면 부부 동반으로 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참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약간 성격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단일 민족, 우리도 이제 한 10% 정도는 이제 외국 사람,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된 경우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거의 단일 민족이죠. 여기는 뭐 워낙 섞여져서 사는 문화라서, 그런 것이 참 저는, 여기에서 사는 큰 즐거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와, 이게 요즘 음식, 맛집 탐방 다니시는 분, 음식 맛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와, 정말 밴쿠버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세계 각국의 음식이 그 나라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맛있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보다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예. 한국 음식들도 여기가 전에는 그 한국 음식의 수준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안 그런가 했더니요. 일단 한국에서도 이민 오신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등어 같은 경우는 뭐 노르웨이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양파, 감자, 뭐 고추 등등 뭐 모든 것들이 재료가 풍부합니다. 여기가 재료가 풍부해서 맛이 더 좋으면 좋지 절대 뭐 맛이 부족하거나, 물론 어떤 특정한 맛들은 좀 힘들죠. 그 맛을 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냉면이라든가 순댓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런 것들도 잘하는 집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음식도 그렇고, 이태리, 뭐 프랑스 음식, 그리고 뭐 지중해 음식, 인도 음식, 이란 음식, 뭐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거든요. 아프리카 음식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맛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죠? 정말 여기는 그거는 큰 축복받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유로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문화권이 어우러져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머리에 이렇게 인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퍼반인가요? 이런 거 쓰고 있고, 또 이슬람권들은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있고 가리고 그러고 살잖아요. 저 왜 쓰지? 그렇지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권에 사니까. 그래서 그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너 틀렸다 이렇게 지적질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우리는 전 국민이 약간 꼰대 기질이 있죠. 지적질 잘 하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아.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의 표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공식화된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답이 있나요? 사는데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나요? 저는 없다의 한 표. 그 정답은 각자 만들어가는 게 정답이지. 진짜 정답. 하는 게 정답이 있으면 인류 역사가 지금 뭐 몇백만 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인간의 역사에서 정답이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살겠어요? 그만큼 많은 가르침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답이 있는 줄 알면서
정답 찾아 산발리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답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정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자기 기준에서 그게 정답이고 그 정답대로 자기가 살고 만족하면 그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되고 1등이 2등보다 확실히 난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기왕이면 서울대 서열이 딱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뭐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북보단 강남이 낫고 뭐 아파트 35평보다 50평이 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대기업 공부 잘하면 삼성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 아닌데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정형화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애들에게도 뭐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자꾸 정답 교육을 시킵니다. 정답. 근데 사실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정답대로 사니까 나는 행복해 그러냐? 아니거든요. 정답대로 물어보세요.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만든 정답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근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부족한 거죠. 다양성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어쨌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자유죠, 자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 자유. 우리가 뭐 돈도 명예도 뭐도 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내 자유를 maximize. 최대한 내 자유를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 내 자유가 구속된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적질 안 하는 사회다. 이 사회가. 이 캐나다라는 사회는 옳고 그르다기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거하는 이 25가지는 전부 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제 자유입니다. 내가 내일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아니, 어떤 분, 가끔 댓글 달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오성식 혼자 자기 뭐 자랑하고 막 빡세고 그런 거 막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보시면 되지, 그죠? 나는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떠드는 자유고, 여러분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그런 자유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댓글 쓰는 자유도 있네.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나도 내 자유가 있죠. 그래서 삭제. 지웠지 뭐. 얄미워.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막 공중파 같은 거 막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것도요. 자꾸 자유 구속당하는 게 저는 싫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더 많은 사람한테 막 노출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 많이 여러분이 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이제 이렇게 유튜브 제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왔는데 광고가 붙는다고 그래요. 저는 광고 세팅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돈을 드려야죠. 제 방송을 봐주시니까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광고한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유튜브 정책상 일방적으로 유튜브에서 몇몇 동영상에는 이렇게 광고를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광고 붙일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 저를 그동안 아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 자유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자유로 뭔가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 사실 캐나다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번째 캐나다가 살기 좋은 이유는 정치적 안정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딱 2가지만 해결된다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미세먼지. 이게 미세먼지 가지고 뭐 매연 뭐 이런 거라면은 도심을 좀 벗어나면은 그런 건 좀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세먼지는 이거는 뭐 하늘에서 내려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뭐 강원도를 가든 뭐 산골을 가든 바다를 가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미세먼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2번째는 정치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2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에게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 이게 심각하죠. 또 하나는 제가 60년을 살아오는 동안 61년 살았구나. 지금 한국 나이로 62세니까 61년을 사는 동안 계속 이 북한과의 문제, 전쟁의 위험,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의 불안함. 그러니까 이게 참 뉴스 볼 때마다 참 그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한 나라다 보니까 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겁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많으니까. 세계 각국에 그 적이 많다 보니 그만큼 또 위험을 느끼는 지수도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약간 영국 취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미국의 동생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색깔이 명확하고 또렷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중간 색깔, 좀 미온적인 색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고, 그리고 뭐 본래 그렇다 그러잖아요. 항상 적은 제일 가까이에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가까운 나라잖아요. 일본, 중국, 북한. 우리하고 다 가까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살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브라질하고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프랑스가 우리는 걱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적대 국가는 이웃하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웃하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토에 야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캐나다는 이웃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위쪽으로는 없고 밑에 쪽으로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적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편안한 국가지. 편안한 국가라기보다 미국 말 잘 듣는 나라지 뭐 캐나다가.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안정된 나라죠. 왜냐하면 위로는 캐나다가 있고 밑에는 멕시코가 있는데 전부 다 말 잘 듣는 나라잖아요.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양쪽으로는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딱 2나라밖에 없는데 다 미국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다 그런 국경을 접대고 있는 나라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확실히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저는 이번에 와서도, 내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라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다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와이프하고 관계가 안 좋다거나, 뭐 자식하고 관계 안 좋으면 뭐 자식이 나이 들면 나가는 거고 당연한 거니까. 특히 이제 부부간이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참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살기 힘듭니다. 뭐 우리나라는 부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상태가 더 많죠. 더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부부 중심이니까. 근데 결국은 먹고 살 만한 나라들 다 한번 보세요. 결국은 다 가족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는 유흥 문화가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 저녁에 일찍 자죠. 깜깜해 좀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끼리 항상 하고.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족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뭐 좋습니다. 그럼요. 부부가 같이 산책하고, 부부가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좋다의 한 표.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갖춰져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에 훨씬 유리한 나라다. 훨씬 더 유리한 나라다. 자, 이제 8번째는요. 극빈층이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캐나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진짜 가난하게 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 세금이 많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또 이렇게 그 극빈층을 보호해주는 그 사회보장제도가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단순히 세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본래 가진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워낙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고 사실 우리는 인적 자원은 많죠. 공부를 많이 한 민족이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가고 그 K컬처가 막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원은 큰 자원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라는 워낙 가진 게 많은 나라입니다. 가진 게 워낙 많은 나라. 자원이 풍부하고 워낙 또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오는 많은 사람들의 절대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을 캐나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인종 전시장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뭐 그 가난한 인도 그렇지만 여기에 오는 인도 사람들은 부자고 그 가난한 중국 하지만 여기에 캐나다로 이민 오는 중국 사람들은 다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다 가진 자들 돈이 있거나 머리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이 캐나다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런 그 재원이 충분하니까 이 나라는 그런 제도적으로도 그런 그 극빈층을 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이제 그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오도 힘들죠. 막 문 닫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의 그 가게세, 렌트비를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급여 생활자들이 이렇게 실직이 됐을 때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득이 적은 그런 그 집의 자녀들은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를 해주죠. 거의 한 600불 정도씩 보조해 준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노인이 되고 나면은 또 국가에서 그 연금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살 정도의 또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지원, 각종 지원금, 미혼모를 대상으로 또 하여간 엄청나게 그런 지원금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직접 그런 지원금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고 또 저거 찾아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민자니까. 근데 워낙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극빈층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 힘들다. 여기도 이제 홈리스는 있죠. 그 자발적 홈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저기 시내 가면은 하루 종일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건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째는 골프, 자전거, 트레킹, 이런 아웃도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아웃도어의 천국이죠. 진짜 천국입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는 골프를 좀 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골프 안 치거든요. 나중에 다시 골프를 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한국 가서는 골프를 못 치겠어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선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안 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가 다 날아간다라는 거. 그죠?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 먹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성이 여기만큼 좋진 않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자동차로 30분 내에 있는 골프장이 줄 잡아 4-5개 이상은 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그리고 싸잖아요. 예약 같은 거 아무 때나 전화하면 되고, 어지간하면 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접근성이 쉽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데, 한국은 접근성이 좀 힘들죠. 부킹하기 힘들고, 또 돈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골프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거. 골프는 자기가 어떤 채를 고를까? 여기서 저기는 얼마나 될까? 어느 방향으로 칠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본질이. 그래야 구멍에 뽕띵! 이게 들어갈 때까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바타잖아요. 캐디가, 사장님, 저쪽 보고 치세요. 그리고 7번 채요. 이렇게 알아서 빼주잖아요.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그냥 홀 컵 비슷한 데 가면은 오케이. 그리고 가시죠. 이러잖아요. 근데 축구는 골대를 맞고 튕겨져 놔두고 골 아닌데, 축구로 보자면 그냥 골대 근처에 가도 골이 했어요. 2대 빵. 가시죠.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골프가 많이 좀 운동으로서는 변질이 됐습니다. 물론 골프에 사교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거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강하지만, 골프 운동으로서의 본질은 골프에 많이 훼손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래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당분간은 골프를 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조깅하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운동시설이 사회적 운동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트레킹, 사방팔방에 널려있죠. 그리고 산, 호수, 낚시, 바다낚시, 요트, 헬리스키, 스키장도 저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산악자전거 등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입니다. 캐나다는 정말 천국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포츠를 다 즐길 수 있는, 정말 듣기만 해도 짜릿짜릿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웃도어 액티비티스, 이런 바깥 활동하기에는 아마 전 세계 캐나다만한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25가지 중에 이제 10번째입니다. 야채, 과일, 고기, 이런 음식의 원재료 값이 싸다. 싸고 질이 좋다.
뭐 계란 같은 거를 한번 깨보면은요, 계란이 정말 튼실하구나. 과일도 딱 한 가지 캐나다에 와서 한국 과일보다 못하다라고 느낀 건 딸기입니다. 딸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맛이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전에 한 10년 전에는 여기 수박 맛 별로였는데 최근에는 종자를 바꿔서 키웠는지 어쩌는지 많이 달아졌어요. 수박이. 배는 한국 배가 좋습니다. 여기 배는 그런 맛 안 납니다. 사과 탄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과 껍데기 벗겨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껍데기채 먹잖아요. 무겁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당도도 높고 그리고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로즈베리, 블루베리, 여기 베리 종류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하여간 과일은 쌉니다. 싸고 막 풍성하고 그리고 야채, 채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고기 싸고 좋죠. 우리나라 한우는 한국 소의 맛 독특한 어떤 소의 하나의 종류죠. 한우도 맛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쇠고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고급 외국산 쇠고기도 많이 수입을 하죠. 전에는 수입산이다 그러면 주로 저렴한 것만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좋은 쇠고기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한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한우의 독특한 맛을 되게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꼭 한우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먹고 뭐 수입산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어쨌든 고기가 싸고 맛있다.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도 뭐 갈비탕이라든가 꼬리곰탕, 그 다음에 뭐 도가니탕 이런 거 보면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야채, 과일, 소고기 이런 식자재가 풍성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 이제 10번째 캐나다에 사는 장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1번째는요. 사는 속도가 느리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시어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서 저 점원한테 가서 이제 돈 계산할 때 정말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앓는이 죽는다. 그럴 때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어도 그냥 농담해가면서 농담해가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잔돈이 예서 이제 75센트를 나한테 잔돈을 준다? 그러면 내가 25센트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해달라고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산수에 굉장히 느리고 암산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느립니다. 느리고, 우리는 굉장히 빠릿빠릿하죠. 여기다가 막 한국의 이마트 같은 데서 막 그 점원들이 막 이 돈 계산하는 거군요. 눈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와, 그냥 어떨 땐 신기해요. 와, 시급받는 분이 다 모범사원이다. 와, 캐나다에 와갖고 저렇게 계산하면은 아마 금방 매니저급 되겠다. 이 나라 사람 절대 못합니다. 느려 터졌습니다. 천천히 모든 게 다 천천히.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요 사람이 쭉 늘어집니다. 속도감에서 일단 팍 늘어지죠. 우리는 속도 하나는 정말 한국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근데 예전보다는요 이 빨리빨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냄비 근성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리빨리의 장점도 굉장히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도 있죠, 빨리빨리가. 그러니까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인터넷을 만나서 한국이 이렇게 문화가 꽃피워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뭔가를 빨리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느긋합니다. 굉장히 템포가 느려서 여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사는 게 여유롭다. 여유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예. 자, 이렇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사실 속도 좀 느리게 살아보면은요, 이게 참 행복이구나. 뭘 그렇게 그냥 속도가 이렇게 빨리 살았지? 빨리 살면 빨리 죽는데. 그죠? 그래서 뭔가가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데 어떤 장점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12번째는요,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을 꼽으라면 첫째, 주거비, 집값.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죠. 그다음 못지않게 부담되는 게 교육비죠. 그래서 애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애 하나 나가지고 그 교육시키고, 그 스트레스 생각하면 진짜 어지간해 갖고 용기 내기 힘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병원비도 꽤 들죠. 물론 우리나라 의료비는 세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는 부담이 되는 거가 맞죠. 여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보험이 세금이죠. 자기 소득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비가 얼마냐고요? 잘 보이세요? 빵원입니다. 의료보험비가. 여기는 이제 의료보험을 다 보험료를 안 냅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안 내고 그러면 뭐까지가 공짜냐? 다 공짜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비 공짜, 입원비 공짜, 병원에서 주는 약값 공짜. 단 이제 뭐 감기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개인별 주치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 다 공짜인데, 이제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고 약을 사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약값은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약값은 그렇게 크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게 큰 거지 약값이 크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약은, 그런 건 모르겠다. 어떤 특정한 약은 여기서 많이 돈 드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의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교육을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학원비 부담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여기는 사교육이 그냥 없잖아요. 근데 물론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많이 시킵니다. 영어, 수학 이런 거, 가외 공부, 학원 다 시키긴 한데, 본래 이 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학 잘 가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교육이라고 하면 오히려 예체능 쪽에 사교육을 많이 시키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 토요일, 일요일 저 강남 쪽에 그 공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줄넘기 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무슨 체육, 그 소속사들이 다 있죠. 학원입니다, 학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학원. 그래갖고 학원 이름, 무슨 스포츠 클럽,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줄넘기 합니다. 1시간 동안 줄넘기 하고, 그것도 지도 받고, 그 다음 배구, 공,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지도 받고. 다 돈입니다. 아마 줄넘기가 한 번 돌리는데 100원 정도 하겠다. 10원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돌리는데.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 그런 거 보면 좀 웃겨. 그냥 운동도 좀 재밌게 해야지.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돈을 내고 하나? 그죠? 줄넘기도 가입 공부하잖아요, 이거. 가입 공부하고. 축구도 애들 뭐 소년 축구단이라고 뭐 꼬맹이들 다 돈 내고 하잖아요. 태권도 당연히 돈 내고 하고. 근데 여기는 거의 돈 안 냅니다. 뭐 소년들 뭐 농구하고 뭐 축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자원봉사해서 이제 코치도 하고 뭐 감독도 하고 약간의 돈은 내지만,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그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거지 크게 우리가 레슨비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는 사교육이라고 해봐야 그런 비용들이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악기도 빌려주고 학교에서 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죠. 일부 이제 사립학교는 물론 돈을 내고 다니지만 초, 중, 고 등 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는 다 무료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공립학교가 무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뭐 그 도구들 있잖아요. 학습 도구들 뭐 오늘은 미술 시간에 뭐 찰흙으로 뭐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그 찰흙 같은 것도 다 국가 비용으로 다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몸만 덜렁덜렁 진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패드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진짜 다 공짜입니다. 말 그대로 다 공짜. 그러니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경쟁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안 든다. 그리고 대학은 등록금이 있죠.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렴하죠.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미국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죠. 미국은 의료비가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 같은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보험료가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의료에 관해서는 미국은 참 부담스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캐나다는 물론 그것도 단점은 있죠. 이렇게 전 국민이 의료보험료가 제로, 공짜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을 때까지 또 뭐 3주 있다가 또 뭐 그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줘야지 찍고 그다음에 이제 주치를 만나서 내가 눈에 조금 뭐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주치가 안과 의사하고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해주죠. 약속을 정해주는데 한 3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갈 때마다 공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앓느니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실제로 있죠. 그래서 급할 때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돈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한 그런 암 환자라든가 이미 이제 나는 병명을 알고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러면은 무료로 이제 물론 이 이야기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캐나다가 참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째.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여가 생활이 가능하다. 자, 이번에 여기 한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요. 여기 와갖고 여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어디까지 차를 타고 어디 여행 계획을 짜갖고 여행을 간 적은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여행 온 기분입니다. 이 집 자체에서 사는 게 그냥 호텔이나 리조트에 온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여행 온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워낙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에서 뭐를 즐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싶다면 어딜 나가야 되고 그죠? 좀 좋은 데 간다면 어딜 나가야 되는데 또 교통이 어지간히 막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말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말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통이 너무 막히고 또 가다 보면은 또 그리고 1년에 또 다닐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바가지 요금, 그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어디에 이렇게 물론 겨울은 조금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름값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하고 근데 기름값은 그래요. 휘발유 값은 조금 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쓰는 기름값을 따지자면은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참고로 캐나다는 산유국인데도요 기름값이 세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싸진 않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쌉니다. 기름.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드는 돈이 거의 안 든다. 아주 조금 든다. 예. 문화센터 같은 어떤 여기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는데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교육비 많이 들지, 집값 많이 들지, 뭐 하도 다 돈. 예? 어디 뭐 조금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뭐도 다 돈이잖아요. 그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조금 좋은 데 가가지고 비싼 호텔에서 자고 그런 거는 이제 돈이 들지만 그렇게 아니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 여가 생활을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캐나다가 참 선진국이고 살만한 나라가 맞죠. 사회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4번째는 장애인 등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참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눈치. 이 눈치라는 말은 그 아주 독특한 그 영어로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눈치라고 하는 고유명사입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여기는 앞서서도 얘기한 대로 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왕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차별은 약간은 있습니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차별을 대놓고 하느냐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하느냐의 차이지 완전히 없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합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뭐 왕따라든가 그런 문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면은 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뭐 폭력 집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참 뛰어난 나라다. 그거는 모든 선진국의 참 특징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아를 가진 그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살면은 그렇게 외롭지 않고 그만큼 사회적인 배려를 받고 사니까 그래서 한국 후진국에서는 참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다. 15번째. 아직도 많은데 이제 15번째네.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거는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처음에 이곳으로 이민 올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약간 그 마이너리티였고 지금도 물론 마이너리티죠. 소수민족이긴 하나 우월한 민족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 한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 하면서 이렇게 말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BTS의 영향으로 또 뭐 워낙 이제 한국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저 전자 제품 파는 데가 뭐 삼성하고 LG가 완전히 뭐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전에는요. 뭐
현대차 이런 거가 코리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삼성 그러면 세계적인 유명한 일본 회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제품들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대단합니다.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까? 정말 이 K 컬처, 모든 게 K가 앞에 붙죠, 그죠? K 코스메틱스, 한국 화장품, K 뮤직, K 팝, 하여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점도 전에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생겼고, 그런 거 한국 음식점이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 그 현지 사람들이 주로 가고 한국 사람들이 일부 동참하는 그럴 정도로 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것에 대한 아주 열광적인 거,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도 참 외국에 나와서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자, 16번째는요. 캐나다가 좋은 이유 16번째.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좋다. 그냥 믿으면 된다. 야, 참 이거는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참 이 캐나다에 사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믿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후진국에 가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나. 가끔 이제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종종 봅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영수증 카드를 이렇게 긁고 나면 영수증에서 딱 보고 내가 먹은 음식인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차여차하면 속이려고 든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가에서는요. 그냥 믿고 살아도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믿고 있으면 됩니다. 크게 뭐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요. 누군가를 속이는 게 한 번 들키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든요. 거짓말이 가장 큰 범죄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우리 특히 뭐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감옥 가기 전에 무슨 뭐 이렇게 기자들이 보러 가면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지 않은 그 들통나고 그래도. 그리고 나중에 또 감옥 갔다 와갖고 또 재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요. 거짓말 할 수는 있죠. 들키면 그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감히 거짓말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감히 거짓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운전도 그렇죠. 운전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막말로 운전 조금 함부로 해도 운전 면허증 뺏기지 않습니다. 운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운전 면허증 뺏기는 경우는 음주운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지 않고는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뭐 과속이라든가 뭐 신호 위반, 뭐 주차 위반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그 기계가 전부 다 이게 대부분 기계가 CCTV가 해갖고 벌금 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급할 때 고속도로 그냥 갓길 주행하고 딱지 날라오면 벌금 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뭐 그렇게 엄청난 거가 되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나라는요. 물론 CCTV가 찍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숨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스피드건으로. 그래서 한 번 잡히면 벌금을 뭐 100불을 낸다. 그리고 벌점 얼마를 낸다. 2번 잡히면 벌금이 2배가 됩니다. 200불 내고 3번 잡히면 면허증 압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 법이 무섭죠. 여기는 법이 무섭고 또 무조건 법대로 집행이 되는 나라입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무조건 법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나라 무조건 법대로 규정대로. 그리고 그 예외는 법원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뭐 딱지를 떼었는데 억울하다. 그거는 교통경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원에 가서 따지면 조금 이렇게 깎아도 줍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규정 중심의 사회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회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회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 어지간해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보통 배포가 아니고서는 이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살 사람이 거짓말 한다? 큰일 납니다. 안 합니다. 그거 잘. 그래서 대충 믿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쪽쪽 내면 됩니다. 내면은 때에 따라서는 뭐 계산 잘못했다고 다시 뭐 환불 수표도 올라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산다면 그게 얼마나 에너지의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은 그런데 머리를 써요. 저 사람이 날 또 속이지 않나. 후진국 가면 그게 좀 심하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모두를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사회다. 그게 참 캐나다에서 사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17번째. 17번째는 칭찬과 배려의 문화가 있다. 칭찬과 학교에서 여기서는 절대 비교 안 하죠. 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잘한다라는 얘기만 하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늘 칭찬하고 그리고 늘 배려하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질서를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질서를 잘 지키고 배려도요,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도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여기도 약간 아수라장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정도의 여유는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려들을 잘합니다. 늘 양보하고. 여기는 그 교통경찰 없어도 이렇게 그 신호등에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이제 네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데 신호등이 고장나면 그 먼저 온 차가 먼저 가잖아요. 항상 1단 정지했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호등이 정지되면 보통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엉켜버리죠. 엉켜버리죠. 근데 여기는 교통경찰 없이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배울 게 많다. 확실히 여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확실히 여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하죠. 생긴 거에 대한 편견 내지는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뚱뚱한 사람이라 엄청 쪘어. 어우 괴물이야. 뭐 이렇게 하여간 그 비아냥거리는 심한 말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하여간 그것도 다양한 거잖아요. 다양성.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평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못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못에. 물론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멋있다. 뭐 그런 얘기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외모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아주 커다란 편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뭐 차려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놀러 다니는 거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꾸미는 거에도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
집을 꾸미고 싶어도 뭐 아파트 그까짓 거 꾸며봐야 뭐 얼마나 꾸며요? 뻔한 거.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나 꾸미는 거지. 옷 사입고, 그 다음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cosmetic surgery. 성형? 성형이 아마 수준이 제일 높을 걸, 한국이. 성형 인구도 되게 많고, 성형외과도 숫자가 아마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을 겁니다, 한국이. 성형공화국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근데 그것도 장점이 또 있죠. 어떤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화장품도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그죠? 제가 엊그제도 여기 몰에 갔는데 뭐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샘플을. 그게 뭐야?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차엠박에서 나온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프로폴리스 앰플이라는 거 있어요. 저도 그거 쓰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제품이 그만큼 이렇게 화장품도 그렇고, 그죠? 옷도 그렇고, 옷도 지금 한국의 옷이 세계적인 옷이 됐잖아요. 한국 옷값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한국이 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뭐 차려입고 막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운타운에 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조금 차려입는 게 낫죠. 근데 대부분 여기 중소도시역에 보면은요, 화장하는 사람들도 여자들 별로 못 봐요. 화장한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 밖에도 안 나가잖아요. 여자들 화장 안 하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화장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포들 한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면은, 여기 오면은 제일 편한 게 그런 거잖아요. 남의 눈 신경 안 쓰고 그냥 모자 하나 쏙 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화장품 값 안 들어서 좋대요. 옷값도 별로 안 든다고 그래요. 옷 입고 갈 데가 없잖아, 별로. 교회 갈 때나 조금 차려입을까? 그죠?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째는요. 모든 영어권 국가들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나라가 참 캐나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든 그 영어권 국가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뭐 요 정도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한 이 5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소위 얘기해서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 그런 게 가장 적은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요, 한국도 인종차별이 꽤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야, 오히려 이런 5개 나라보다 한국이 인종차별이 더 심한 나라죠. 확실한 것은. 맞죠. 우린 부인하지 못할 거래요. 근데 캐나다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인종차별을 안 받게끔 행동하면 또 차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매너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탁월하면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차별 안 받고 살죠. 근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매너도 없고, 막 그냥 경제력도 별로 없으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나는 존중을 받길 바란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차별이 없는 것은 없을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차별이 없는 나라가 캐나다다. 저는 이제 캐나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되게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없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여기 캐나다에 뭐 여기 뭐 백인들이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제가 차별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나라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차별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 밴쿠버 지역은요. 미국도 동부보다는 서부가 확실히 차별이 없거든요. 훨씬 적죠, 차별이. 그런데 이제 캐나다도 동쪽보다는 서쪽의 차별이 적은데 이 밴쿠버 지역은요. 특히 동양계의 경제력이 되게 좋습니다. 일명 뭐 홍쿠버라고도 그러고 홍콩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되게 많은데 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인보다 경제력이 더 좋아서 또 여기는 그 정말로 이 밴쿠버 이쪽 지역은요 동양계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산다? 그런 느낌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에서 살면서 물론 이제 동남아권 말고요. 동남아권 말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나 이 북미 지역에 살면서 선진국에 살면서 차별이 가장 없는 나라 확실하게 저는 캐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고 사는데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 K컬처의 영향으로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게 나름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캐나다에서 사는 장점 중에 하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20번째 캐나다에서 사는 장점. 유행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유행이라는 게 있죠. 올해에 유행하는 색깔은 뭐 초록색이다. 올해는 뭐 조끼가 좀 유행하는 것 같다. 올해는 뭐 어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유행하면은 애나 어른이나 그 유행을 좀 쫓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죠. 캐나다는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와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사는 멀티컬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서 사는 아마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확실한 것은 별로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해서 명품에 대한 욕구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1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 그러니까 최고를 되게 좋아하죠. 세계 최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을 되게 좋아하고 명품 선호도가 한국, 중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명품 선호도가. 그리고 그 명품을 못 가지면 짝퉁이라도 가져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짝퉁 시장이 중국, 한국, 동남아에는 꽤 있죠.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체로 없다는 것이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연예인들에 대한 그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게 이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쟁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도 저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를 한다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 선글라스, 옷, 시계, 팔찌 이런 게 다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몇 회 무슨 프로그램에서 누가 썼던 선글라스 그러면 쫙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궁금증이 어지간히 많아, 한국은. 그래서 뭐 연예인 누가 이혼을 했네, 누가 사귀네, 뭐 어쨌네, 저쨌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신기해, 어떨 때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도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문화 성향이 남들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연예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남들의 사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똑같이 되려고 하잖아. 따라쟁이. 그죠? 따라쟁이. 그 여행 갈 때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랑스를 갔다 어디를 갔다 그랬고 네이버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온 지역 어디 그러면 여행 계획을 짤 때 남들이 갔다 온 지역을 갑니다. 그냥 따라서. 여기가 좋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 하면 따라하는 거. 그런 성향이 우리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쫓아가고 남들의 생활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연예계 비즈니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잘 되는 약간 그런 근데 또 정치인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 동네 저는 시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별로 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그렇잖아요. 무슨 거기에 무슨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상원 의원, 시장 이런 사람도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권위주의적인 게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죠. 이렇게 뭔가 남의 하는 일에 관심 있고 우르르 하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그런 거 유행을 별로 타지 않아서 참 여기서 사는데 좀 편안함이 있다. 그런 거 안 쫓아가도 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남의 눈치 안 봐도 살아도 되니까 그게 되게 좋다. 21번째는요.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냥 흔히 age is nothing but a number.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분명히 나이로서의 무슨 존재 가치가 있죠. 다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쌍방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 나는 너만한 아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나이에 대한 게 우린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젊은 애들이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편합니다. 나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힘들지.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대접을 해주거나 꼰대 취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꼰대 취급당하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자꾸 지적질하고, 누가 좋아해요?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하지.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사실 능력 있는 나이가 든 사람이 취직하기도 힘들죠. 그런 연공서열, 나이에 대한 개념, 서열의식, 이런 게 있으니까 편히 나이에 든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나이를 다 까먹고 그냥 능력으로만 일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개념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력서 쓰고 그럴 때도 나이 넣는 게 없잖아요. 생년월일을 안 넣잖아요. 왜? 나이로 차별할까봐. 못 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회입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양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 나이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 중고생, 대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하고 이야기를 참 재밌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비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법은 뭐냐면 그 나이를 까먹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나이를 까먹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도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면 얘기가 된다고요. 야, 너 뭐 알아? 너 나만큼 살았어? 나는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이렇게 꼭 꼰대 기질, 나이로 지배하고 자꾸 지적질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안 열죠. 그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근데, 대화를 편하게 모든 연령층하고 쉽게 하려고 그러면요, 나이에 대한 개념을 잊어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보다 옳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때에 따라서 나하고 다르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나이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혹시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 한번 반성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별로 그렇게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번째. 적절한 숫자의 한국 커뮤니티가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 예.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 살아도 사실 불편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시간에서 한번 살았거든요. 2년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도 거기서 나오고 또 대학원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미시간에서 한 2년을 살았던 적이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한국 식당도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제대로 된 식당은 거의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근데 이제 밴쿠버 정도 되면은요, 적절한 숫자의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LA 같은 데 가면 사실 뭐 굉장히 많죠. LA는 뭐 거의 한국이죠. 거의 한국인데 이제 밴쿠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 한국 음식점도 다양하게 어지간한 거 다 있고 의사, 변호사, 뭐 어지간한 업종, 뭐 세무사 등등 다 어지간한 업종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의 발달로 뭐 한국 거 다 보잖아요. 예? 요즘 뭐 넷플릭스인가요? 예, 그거하고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한국 거 다 보니까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예. 그러니까 LA에는 지금도 한인 방송이 몇 개 있죠. 근데 이 밴쿠버 지역은요. 전에는 라디오 서울이라고 한인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인 방송이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게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다 되니까 불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외국에 살지만 별로 이렇게 외국 같지 않은 느낌이 이제 점점 듭니다. 이 밴쿠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한국적인 것들, 음식을 비롯해서 한국에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이 밴쿠버에 사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죠. 수준. 그런데 이 밴쿠버에 사는 한국 사람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산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밴쿠버에 와서 큰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흔한 말로 돈 싸들고 와갖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밴쿠버에는. 그리고 그냥 속된 말로 돈 싸들고 와서 살기에는 밴쿠버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도시가. 왜 그러냐면 일단 차별이 없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요. 날씨 좋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 있다 보니까 큰 돈을 벌기가 힘든 게 이제 하나 이 밴쿠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기에는 정말 밴쿠버가 최고로 좋은 도시인 게 분명합니다. 이게 뭐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 안에도 꼭 드는 도시이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도 이 밴쿠버에 살기에는 그만큼 장점이 있는 도시인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한국 사람의 적정한 한국 사람의 커뮤니티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 다음 23번째, 한국, 중국 등 동양 사람들의 경제 파워가 강해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소수민족으로 사는 느낌이 안 든다. 예. 어느 나라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력이 짱짱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 경제력이 막강한가요? 베트남, 라오스에 사는 한국 사람들 경제력이 막강한가요? 보면은요, 한국 교포들의 수준이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큰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많고 인구 별로 없고 그리고 관광이나 뭐 어떤 교육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 도시죠. 안정된 소비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버는 게 힘든 정도를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LA 같은 데라든가 또 캐나다도 밴쿠버보다는 토론토 그런 쪽으로 이제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보면 최고의 부자들도 서울에 살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그런 그 먹이 사슬 그런 뭐 직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돈이 없는 상태로 밴쿠버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진입이 안 되니까 그죠? 이민을 오는 것도 상당히 가진 사람만 이민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만 여기 온다. 그래서 이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 동양계 사람들이 워낙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여기 밴쿠버에 이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소수 민족이지만 그렇게 뭐 소수 민족이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프레저 받고 그런 느낌 별로 안 듭니다. 그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는 날씨가 참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밴쿠버 날씨가 그렇게 좋아? 여름은 좋다는 거 인정해. 근데 겨울은 맨날 비 오잖아.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밴쿠버 날씨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은 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가 여기는 착하게 와요. 막 어쩌다 드물게 번개도 치고 그런데 거의 그런 적 없고요. 굉장히 착하게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그리고 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끈적거리지 않아요.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춥지 않아요. 1년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열흘이 안 됩니다. 한 5일?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밴쿠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눈이 조금 많이 오는 때가 2, 3년마다 한 번 정도씩 있습니다. 한두 번. 근데 와도 그냥 2, 3일 내로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겨울이 일단 춥지 않고 여름이 덥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기후 변동이 좀 생겨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기온이 좀 올라가서 그 열대야 현상이 밴쿠버에도 요즘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 올 때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밴쿠버 지역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집들에. 근데 요즘은 새로 짓는 집들 다 에어컨들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에어컨 돌리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거의 절반 정도는 뭐 일단은 뭐 화창하니까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막 홍수 막 이런 거 없어요. 자연재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날씨는요. 진짜 다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날씨, 어지간한 날씨가 365일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나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소나무야, 막 온갖 역경을 딛고 자란 소나무죠. 여기 나무들 보십시오. 쪽쪽보다 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쪽쪽보다 있고 통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나무도 살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온갖 뭐 여기는 개들도
막 멍멍 짖고 싸나운 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싸나운 개들이.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착하고 개들도 되게 온순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뭐 여기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뭐 사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그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해치지 않으니까 사슴들도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참 느긋하고 너그럽고 편안하고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인하는 건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와 정치적 안정감 뭐 이런 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슬로우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날씨다. 그럼 뭐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한겨울에 뭐 밤이 좀 일찍 찾아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뭐 그럴 때는 또 딴 나라로 좀 가서 살면 되잖아요. 네, 정말로 날씨가 좋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16시간 정도 나나요? 그래서 아침, 낮 바꾸고 4시간을 한국에서 생각하면 4시간을 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서머타임 있을 땐 5시간을 빼면 되고 그러는데 한국하고 이렇게 일하기도 되게 좋은 시간대가 괜찮습니다. 괜찮고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기 와서 살아도 어지간한 일들은 한국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서 거리가 제일 짧잖아요. 한국에서 캐나다 오는데 9시간 정도 걸리던가? 그 정도 걸리죠? 거꾸로 한국 갈 때 10시간, 10시간 반, 뭐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9시간 반 걸리나? 한국에서 여기 올 때. 그러니까 그 거리가 짧거든요. 저기 LA, 뭐 동부 미국 가고 그러면 13시간 반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캐나다, 이게 밴쿠버 지역에서 사는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참 좋다. 그래서 세계적인 날씨다. 저는 진짜 날씨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25번째. 25번째는요. 영어권 국가이긴 한데 영어를 못해도 별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한 얘기죠? 워낙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워낙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그 이민자들의 경제력이 좋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실제로 캐나다 사람이라고 그래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캐나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는 게 크게 그렇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은 사실은 한국말만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한국 커뮤니티가 제법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 관한 일을 하고 그럴 때는요, 그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요, 영어를 못해도 크게 내가 창피하다, 크게 불편하다, 그럴 건 아닙니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불편하긴 하죠. 영어를 못하면 좀 불편하긴 한데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상점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정말 그 매끄러운 영어 발음 듣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워낙 세계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어눌한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네. 와, 지금 1시간 38분을 떠들었습니다. 와,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 중에 제일 길게 만든 것 같네요. 이 외에도 그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캐나다에서 하는 좋은 점이 되게 많겠지만, 오늘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25가지 정도만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즐거움이 어쩌면 더 큽니다. 비록 뭐 매연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안정감도 없고 그리고 또 날씨도 정말 온갖 궂은 날씨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충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점이 많죠.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 몇 가지를 꽂으라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통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교포 1세들은요, 여기 와갖고, 뭐, 40 넘어가지고, 아니야, 20 넘어서 여기 와가지고 20년을 산들 완벽하게 영어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말이 안 통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답답함.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마음껏 말이 통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 가장 큰 즐거움이고요. 그다음 가족과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요, 그죠? 그리고 병원 이용할 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좁은 땅덩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엄청 편의성이 대단하죠. 거기다가 요즘 한국은 IT가 발달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편리성만큼은 한국이 정말 뛰어난 압권이죠, 압권. 그리고 재밌습니다, 한국이. 한국이 유흥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24시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흔한 말, 재밌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캐나다에서 살면은 좋은 점,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캐나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또 그랬을 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참고의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캐나다에 사니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미래에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죠? 네, 자, 오늘도 가위바위보는 계속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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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